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장 미분의 응용 1을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할까 봐 학습 차트를 올렸다가 학습 차트 너무 길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미분 4, 5, 6회에서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하고 오늘 3장의 미분 응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외의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난번 저희가 같이 했던 거 학습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주 2차에 저희가 그 음함수 미분법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합에 대한 어떤 공식과 곱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합에서 하는 거를 좀 더 일반적인 x의 n제곱 플러스 y n제곱은 a n제곱을 했었고요. 곱은 데카르트 엽선이라고 이컬른 이쪽 곱하기에서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곱하기에서 분리되는 방법을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요거에 조금 더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쉽게 상수 A를 1로 해서 얘가 n이 2, 3, 4, 5일 때를 이제 분석을 우리가 같이 해봤죠. 그랬을 때 보니까 짝수 번째일 때와 홀수 번째 조금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홀수 번째를 절대값을 시켜보니까 2, 3, 4, 5가 어떤 일정한 규칙이 나타났었죠. 일명 원이 조금 팽창되는 확장된 원 같은 헬서클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요 x의 제곱, 여러분이 음함수로 잘 알고 있는 원으로 알고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이 제곱을 좀 벗어나서 조금 차수가 높아서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이 되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그럼 이번에 얘를 키울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절대값 1일 때는 R으니까, 얘가 1일 때는 R으니까 반대로 1보다 작은 유리수, 즉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짝수 번째 2분의 1과 3분의 1을 봤더니 서로 연관성은 잘 없어요. 그래서 4분의 1까지 해서 얘 또한 뭐 쪽으로 가봤더니 절대값 버전에서 봤더니 얘네들이 어느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과 기준으로 같이 해서 1보다 마름모인 1보다 얘네가 안으로 서서히 그 지수가 자가지수 이렇게 들어가는 성방형 유형이었으며 그 2분의 1, 꼭 3분의 1, 4분의 1이 아닌 분수들이 있잖아요. 3분의 2. 요거는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가긴 하는데 2분의 1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은 상태. 여전히 모양은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의 성방형이 나온다라고 했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수 타입이 꼭 이렇게 1보다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수 타입 중에서도 1보다 큰, 그래서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은 거는 뭐 2분의 3이다, 뭐 3분의 4다, 4분의 5다에 따라서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상태의 어떤 그런 모양의 원보다 조금 더 어떤 수축되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패턴을 공부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음수를 한번 가봤죠. 음수로 가봤더니 마이너스 1과 2일 때, 뭐 특히 각각으로 봤을 때 잘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걔 또한 절대값 버전으로 와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거쳐 마이너스 3과 4를 하니까 어떤 십자곡선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셨었죠. 그런 다음 왜 이렇게 다 더하기만 있느냐? 여기 우리도 빼기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2차에서 이런 쌍곡선 배웠었어요. 그랬을 때 얘 또한 이 더하기가 아닌 빼기 쌍곡선에서 n이 2가 아니라 3, 4, 5, 6일 때는 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얘도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뭐 3과 4 이런 각각이 서로 연관성을 잘 모르겠으나 얘를 절대값 시켜서 보니까 규칙이 쌍곡선 중에 쌍곡선이 굉장히 팽창되는 그런 쌍곡선이 되는 걸 보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정리하니까 팽창된 쌍곡선이었고 요거 정도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뭐 꼭 2분의 1 제곱, 3분의 1 제곱, 4분의 1 제곱은 아니라 다양한 차수의 제곱 합에 대해서 뒤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마침 요 챕터에서 연습 문제에서 요거 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 더 복잡한 뭐 3분의 5 제곱, 3분의 4 제곱 막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로 접근해서 그 앞에 개수도 붙어 있고 이 안에 x-1이 들어가기도 하고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것들을 요 수준 정도, 3개 정도 더했을 때 미분 계산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쟤를 그림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 그림으로 한번 일부러 좀 쉬운 쪽에서 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3개로 가지만 2배로 가지만 3개 정도로 단순한 거를 더해서 그림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도 이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계를 계산하는 방법들 요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봤고요. 이계도 꼭 이게뿐만 아니라 일계에서도 음함수라도 미분이 힘든 거는 가끔 로그를 이용해서 미분하는 방법에서 이 문제까지 저희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5주 2차에서는 5주 1차죠. 5주 1차에서는 음함수 그래프 중에 조금 기본 패턴 좀 벗어난 패턴으로 얘 같은 경우는 그때 무슨 곡선이었냐면 합파곡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포물선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에 해당하는 마치 2개를 합성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연주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무한대 모양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프였던 거죠. 그러고서 얘 또한 뭐 또 다른 연주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팔자 모양에 해당하는 이런 연주형인데 얘하고 얘를 일부러 같은 어떤 다항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일부러 매개방정식으로 써놨거든요. 그 다음 절에서 얘를 매개방정식에서 다르기 때문에 함수 표현을 일부러 다양하게 하는 차원에서 얘를 한번 이런 방법으로 매개방정식으로도 나중에 바꿔보고 이 매개방정식을 거꾸로 음함수로 바꿔보는 다양한 함수 표현 방법 관점에서 그때 일부러 좀 다음 절을 위해서 미리 이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해 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함수 표현도 다양한 것도 다양한 거지만 이쪽 방정식과 이쪽 방정식은 요 연주형 중에서 x가 서로 y는 똑같아야 돼요. y 값은 변화가 없고 x가 이렇게 2배 되는 그림 확인해 보시면 x축으로만 2배 팽창되는 확장되는 그런 그림이었었죠.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치 주머니 모양에 해당하는 이런 그래프들도 해봤고요. 얘는 주머니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 듯 하면서 뭐 오메가 모양이고 얘는 걔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이었는데 사실 우리 연습 문제에선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얘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숫자 1차인데 얘하고는 이렇게 3개가 연결되는데 얘는 이걸 2개를 마치 끊어서 묶은 것처럼 동그랗게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제가 저것 또한 역시 여러분이 2개를 합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래프였는데 뭐 최근 암호 이론이나 이런 데서 타원곡선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그냥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배운 1장에서 배운 극한으로 점근선이라든지 2장에서 미분을 배운 걸 갖다가 접선의 기울기로 그 내부의 변화 정도를 가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맞겠구나. 그래서 먼저 선실습을 한 그림을 보고 후 분석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은 어떤 패턴이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서클에서 x제곱, y제곱 뭐 이런 원보다 조금 더 커지는 타입. 물론 그땐 절대값이었지만 우리는 이 절대값 아닌 이 그래프도 했었어요. 얘도 따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얘에다가 연주형이라고 해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y다. 요거를 한 거를 2개를 접목시켜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y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접근해서 우리가 얘가 1일 때는 6일 때는 10일 때는 보니까 뭔가 좀 나름 어떤 같은 패턴으로 규칙이 바뀌길래 얘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로 한번 바꿔봤냐면 플러스로 보니까 플러스일 때는 서로 규칙이 서로 그림이 이렇게 어긋나서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한 y세제곱 x, x, y제곱이었나요? 굉장히 더 복잡한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였는데, 그래프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걔보다 좀 더 단순화시킨 사실은 도전을 y는 sin x, y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그림을 올렸을 때 이쪽 연결고리가 이해되게 조금 이 그림이 이렇게 이해되겠어 하는 게 조금 더 힘들고 얘 그림 자체도 힘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그림은 요거는 싫지는 않았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이런 sin xy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일변수 관점이 아니라 이변수 관점에서 다함수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지금 일변수로 보는 것보다 그쪽에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그림을 뺐고 이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분석이 어려워서 그림만 소개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음함수 그림을 결과 그림만 보고 분석을 못한 것 같아서 나름 쉽다고 분석한 게 제가 이제 이쪽 함수 쉬웠죠. 두 개가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격자무늬 직선이 서로 얽혀져 있는 상태고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역함수인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역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서 다 대칭 상태의 그래프였죠. 그래서 또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요거에 대한 그래프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얘는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했었냐면 y는 x분의 sin x라는 그래프를 좀 활용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게 서로 막 물결 무늬가 사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었었죠. 근데 누가 봐도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상태의 독특한 그림이었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다음에 얘 또한 자기 자신이 역함수를 갖는 요 함수도 y는 우리가 x분의 ln x의 함수를 좀 적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사실은 얘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그래프 유형을 했고 삼각함수 더 이제 2절에서는 좀 2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x도 한번 간단하게 sin x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매개방정식 미분법에 이계미분법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매개방정식의 이계미분법은 우리가 매개방정식 같은 경우 여러분이 지금 음함수에서 매개방정식으로 들어갈 때 그냥 일반적인 매개방정식 미분법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공식은 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서 바로 이계미분법 공식 소개를 하면서 간단한 교과서에 있는 예제 풀고 교과서 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조금 많이 예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X가 이런 타입에 대한 매개방정식은 했는데 사실은 얘를 치른 이유는 이런 함수 유형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매개방정식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지만 뒤에 가서 매개방정식을 뭔가 함수 변화에 굉장히 자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만약에 다른 함수로 양함수나 음함수로 바꿔야 되는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서 얘를 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요 GT는 어떻게 바뀌냐면 X는 GY다.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본문에 써놨는데 학습 차트에는 안 써놨네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바뀐다고요? Y는 fx
요렇게. 그래서 매개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를 필요에 의해서 음함수나 양함수로 바꾸는 기법 중에 요렇게 y가 t로 주어진 유형은 요렇게, 거꾸로 y가 t로 요렇게 주어진 유형은 매개방정식으로 바뀔 때 요렇게 쓰면 된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주고 싶었고요. 또 y는 fx 유형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매개방정식으로 바꿀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와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를 좀, 요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 예를 조금 갖고 왔었는데요. 이쪽은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서 두 개 다 씹을 건 아니다 싶어서 이쪽으로 이제 제가 선택해서 유형을 집어넣었었던 유형인데요. 그림 설명은 굉장히 쉬웠죠. 4차 곡선인데 이거는 y 변수 입장에서 4차 변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4차 곡선이 거꾸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상하게 그렸나요? 왼쪽으로 그리려니까 그림이 좀 꺾여지네요. 이렇게 되는 그런 4차 곡선이었었죠. 그 다음에 얘는 꼭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듯이 꼭 t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곡선은 뭔가 알파 곡선으로 매개방정식 자체로 놓고 나름 분석을 많이 했어요. 이 유형이 뒤에서 조금 이동된 버전으로 매개방정식으로 해서 또 한 번 다루긴 하는데 거기에서 다룰 걸 여기 조금 더 간단한 뭐 x도 t제곱, y도 뭐 t세제곱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돼서 좀 자세히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로 주어진 이 그래프도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된 유형,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부분의 유형에 대한 그래프까지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본적인 그 방정식 분석은 저렇게 했지만 나머지 책이나 연습 문제에 자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매개 방정식들, 특히 기본적으로 주로 삼각함수들 많이 나오죠.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런 함수들이 어떤 음함수로 바뀌어지느냐, 거꾸로 이 음함수를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서로 왔다 갔다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고 자주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지만 상수 A를 집어넣는 것보다 이 부분을 좀 가운데 관계에 나중에 좀 변화될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상수 1쪽으로 집어넣고 여기에 다 A가 들어가도 되고 심지어 사인, 코사인 쪽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사실은 코사인, 사인도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보통 요거 먼저 예를 들기 때문에 그거 기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렇지 코사인도 마이너스 쪽도 다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이나 아니면 타원이나 쌍곡선들로 표현되는 거였었죠. 시컨트 탄젠트나 코탄젠트, 코시컨트까지. 그러면 마치 공식은 보통 여기서 매개방정식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서 적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뭔가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메이트처럼 짝꿍, 그 다음에 시컨트하고 탄젠트도 둘이 짝꿍처럼 메이트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도 자주 묶여지거든요. 근데 꼭 그런 세트만 묶여지는 게 아니라 사인과 코시컨트가 묶여지는 건 없을까 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봤고요. 왜 매개방정식은 삼각함수밖에 없을까? ET는 없을까 해서 이런 거 간단한 거 ET 정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 말고도 조금 언급되는 걸 했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다 하지 않고 큰 어떤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음함수와 매개방정식을 마치 우리가 원 쓰듯이 공식처럼 많이 쓰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간단하게 평행이동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개방정식 차원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X에다 A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매개방정식 Y좌표 B로. 그래서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할 때는 X에다가 A, Y에다 B를 더하면 된다. 그래서 사이클로드 방정식 때문에 제가 요거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얘도 아까 원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Y축으로는
고정적으로 일만큼 움직이고요. 원 방정식을. X축으로는 변화를 줄 거예요. X축으로 이동을 하긴 하는데 얘처럼 고정 어떤 상수 1만큼이 아니라 t만큼이라는, 즉 t가 뭐 0에서 2파이든 이런 이동을 주는 그런 변화를 했을 때가 일명 우리가 사이클로드였죠. 원 중에서 반지름이 지금처럼 1인 원인데 중심이 1만큼 Y축으로는 이동시키고 X축으로는 쭉 T만큼 이동시켰을 때 특정한 한 점의 이동 동선이 사이클로드로서 걔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T 기준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정리 지금 이동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해서 사이클로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 가서는 그 사이클로드 말고 잠깐 다시 x는 코사인, y는 사인 et를 이용해서 매개방정식 자체의 그래프, 우리가 꼭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는 아까 그 5주 1차에서 배웠던 그 패턴을 벗어난 독특한 지금처럼 코사인 t, 사인 t, 요 이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방정식들 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처럼 뭔가 기본 패턴으로 아는 걸 벗어난 어떤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매개방정식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샘플로 요걸 그림을 가지고 매개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이 그림하고 사인 t하고 사인 et를 또 그렸더니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과 그림이 같은데 누가 봐도 식은 다르죠. 그래서 y 잘 두 식을 비교해 보니까 y는 똑같은 상태로 놓고 다른 x를 놨더니 동일 그래프인데 걔네 움직이는 어떤 점을 얘도 자세히 분석을 했고 얘도 분석을 했지만 같이 놓으니까 서로 다른 움직임, 다른 동선을 갖더라.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식은 다른데 같은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 원 중에 x를 코사인 t, 사인 t로 또 x를 사인 t, 코사인 t로 놔도 우리가 둘 다 이 정도는 원이 되는 건 아는데 얘는 아까와 다르게 x만 다른 게 아니라 y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두 번째처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한 그래프가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는 x와 y를 서로 바꾼 거죠. x가 코사인이었던 걸 y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y가 사인이었던 걸 x를 사인으로 서로 이렇게 x와 y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꿨을 때 x와 y를 바꾸다 보니까 마치 x 역할, y 역할을 바꾸면 그래프적으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가 돼서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 원이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그래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래프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잠시 여기에서 뭐로 바로 이어서 갔냐면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아까 이 그래프 마지막 자세히 분석했던 예에서 x하고 y를 바꿔봤더니 얘가 팔자 모양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서로 팔자 모양과 무한대 모양으로 서로 바뀌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거꾸로였나요? 거꾸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칭 이동을 하면서 K배 확대 축소까지 같이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음함수에서 이렇게 미리 음함수 버전에서 했지만 매개방정식은 아니었지만 두 개가 그림이 얘네들 두 개가 서로 2분의 1배 시켜서 확대 축소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매개방정식 버전에서 다시 한번 바라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래프 특징이 다시 여기로 가서 사인 2t 사인 3t. 그래서 같은 사인을 놓고 y만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도 다시 동일한 그래프인데 다른 동선을 나타내는 거 몇 개를 더했죠. 그러면 얘처럼 x는 동일하고
y만 다를 때 동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sin 2t 고정시키고 y를 sin 3t, 코사인 3t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x를 코사인 2t로 고정을 시켜봤어요. x를 코사인 2t로 고정을 시키고 y를 sin 3t, 코사인 3t로 바꿔본 거죠. 그랬더니 y는 똑같은 패턴으로 바꾸고 x도 고정을 시켰는데 아까는 x 사인 2t, 지금은 x를 코사인 2t로 이렇게 했을 때는 동일한 x의 다른 y인데 얘는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알파가 서로 y축의 대칭 상태인 그런 모양의 그림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도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드 그 5주 1차 마지막에 했던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단축 사이클로드라고 해서 X축에서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 그래서 이 거리와 이 반지름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2분의 3 되는 길이가 더 떠 있는 상태. 그래서 얘 동선이 X축에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얘가 이렇게 간다면 얘는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꼬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형 사이클로드는 이 X축에서 밑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여기 길이는 반지름은 1이지만 2분의 3, 반지름은 커졌고 요 길이가 1이 되는, 그래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굴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장형 사이클로드고 그걸 매개방 정식으로 표현을 해봤었죠. 그래서 놀이동산의 삼각주 모양을 가지고 이 사이클로드를 원을 직선이 아니라 원 내부로 돌렸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게 하이퍼사이클로드 내부 돌렸을 때 요 작은 반지름 안에서 도는 작은 원과 밖에서 있는 큰 원을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그 비를 K라고 했을 때 그 비에 따라서 그림이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며 뾰족한 점들이 이게 K가 2면 2개, 3개, 4개 이렇게 6개가 나오고 뾰족한 점이 얘네들은 밖으로 튀어나왔었죠. 근데 에피사이클로드라고 그래서 그 외피선 같은 경우는 작은 원을 밖에서 돌렸죠. 그랬을 때 작은 원 반지름 R과 큰 원 반지름 대문자 R, 많은 던데게 작은 원은 기본적으로 1로 잡고 밖에 원을 갖다가 대문자 R로 했을 때 그 B를 K라고 했을 때 역시 요 유형에 대해서 하니까 그 다양한 그림이 나오면서 요 뾰족한 점들이 요 K 개수만큼 나오고 얘는 거꾸로 밖에서 돌리다 보니까 그 뾰족한 점이 안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었었죠. 그리고서 여기에 뭐 신계선이나 앞에서 자주 했던 요함수들까지 매개방 정식 한번 표현해봤고, 예, 학기 초에 그 꽃무늬를 지금 매개방 정식 배우는 관점으로 바꿔서 보면 아직 우리가 극방 정식 쪽으로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극방 정식을 매개방 정식으로 바꾸는 걸 제가 결과만 소개했는데요. 사실 나중에 뒤에 가서 극방 정식 파트를 배워도 지금처럼 극방 정식을 매개방 정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소개할 시간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뒷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극방 정식을 매개방 정식으로 바꾼다면 따로 소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 샘플로 이러한 어떠한 극방 정식이 나타났을 때 매개방 정식 바꾸는 방법은 그 R을 그대로 놓고 X좌표에는 코사인, Y좌표에는 사인을 놓는 게 극방 정식을 매개방 정식으로 바꾸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배웠던 함수를 극방 정식을 매개방 정식으로까지 바꾼 게 우리가 지난번 5주 2차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용을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지금 나는 뭐 하는지 이렇게 좀 흐름을 파악을 못 하실까 봐 앞에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내용은 3장의 미분 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121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3장의 그 1절 첫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부터 하겠는데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정의가 이게 311 정의를 지금 스캔 떠는 건데요.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큰 거, 최소값이다 그러면 그 점에서
함수값이 모든 나머지 점 x에보다 값이 가장 작은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 전체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게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식을 그렇게 표현해 놨고요. 그럼 얘처럼 이거 교과서 그림 311인데요. 누가 봐도 그림이 주어지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쉽게 뭐 2점이 하고 바로 점으로 찍을 수 있지만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게 교과서 121페이지에 있는 그림 312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최대값, 물론 얘는 최대값은 있어요. 근데 최소값은 이러다 보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얘 그림, 얘는 지금 122페이지의 그림 313 그림인데요. 얘 역시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했을 때 얘는 최소값은 있어요. 근데 최대값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림 311처럼 명확하게 최대와 최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그림처럼 최대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그림이었던 거는 누가 봐도 그림이 다 이어져 있는 일명 연속이었고요. 지금 그림은 누가 봐도 그래프가 이렇게 뚝 끊어진 불연속이거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연속 같은데 뭔 차이가 있지 않은데 얘가 연속이 이 경계까지가 아니라 폐구간이 아닌 개구간, 이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까지 연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구간인 이쪽에 있는 데는 최소가 있지만 여기에서 최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최대나 최소가 반드시 있으려면 적어도 앞에 있는 그림처럼 연속인데 폐구간에서 대구간이 아니라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보장되는 거는 최소한 폐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만 최대, 최소를 받는다. 뭐 이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122페이지 교과서 예제 1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F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같은 함수 줬어요. 그리고서 구간만 이렇게 세 개 다르게 줬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그럼 얘는 y절편 마이너스 3에 x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이런 거를 전체 구간으로 줬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 구간에서. 쭉 가니까 최소값은 있겠지만 최대값은 없겠죠. 또 구간을 이렇게 줄여봐요. 그럼 개구간, 제한된 구간이지만 얘를 개구간으로 하니까 역시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뭐라고 요거 2 가까이 있지 않냐? 2라고 할 수 없죠. 2인 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값은 없겠고요. 폐구간이어야만 2인 점에서 최대값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려면 함수 자체, 물론 그 자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폐구간이라는 구간 안에서 연속인 게 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만 최대 최소의 존재성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극대값, 극소값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을 밑에다 최대한 학세하니까 이게 조금 이 네모박스가 다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옆에 조그맣게 그려놨는데요. 이건 교과서 그림 122페이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데이터가 요즘처럼 뭐 빅데이터 시대라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게 한 10만, 100만 이런 데이터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작게 보니까 얘가 지금 최소야. 얘가 최대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비록 식이 좋지만 굉장히 많은 값에서 어떠한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아서 그거를 어떤 제한된 부분적인 얘는 이 주변에서 그래도 얘가 좀 작네. 얘는 이 주변에서 얘가 작아.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이 전체에서 가장 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되죠. 그래서 그 후보들 중에 더 작은,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최소로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쓰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때 처음부터 드립다 최대 최소를 구할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구간마다 좀 가장 작은 그 주변에서 그 근방에서 작은 걸 찾는 게 극소값, 그 근방에서. 그래서 어떤 개구간 내에서 C를 포함한 어떤 이렇게 조금 두리뭉실한 표현이지만 그 주변에서 그 근방에서 작은 값, 그걸 극소값, 그 근방에서 큰 값, 이거를 극대값. 그럼 그 주변 그 인근에서 그 지역에서 큰 지역구에서 큰 것들 중에 그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최대라고 하면 맞을 것이란 얘기죠. 그 주변들 중에 큰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서 걔를 최대값으로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극소값들을 모아서 최소 그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쓰는 게 맞겠다는 거죠. 최소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처음부터 최대 최소를 드립다 막 많은 데이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극대값하고 극소값, 즉 일명 그 두 개를 합해서 극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극값들만 샘플로 찾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하면 100만 중에 5개 데이터에서 극대 3개 중에 가장 큰 거, 극소 2개 중에 가장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쉽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대 최소를 배우는데 항상 갑자기 극대극소가 튀어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극대극소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너무 당연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극값 갖는 때가 언제였어요? 6이었어요. x가 0에서. 근데 그 극강 빠질 때의 특징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이 뭐였냐면 0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극대 갖는 점에서의 어떤 수학적 혹은 기하학적 특징이. 그래서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미분값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점에서 극대값을 갖네. 그러면 극대나 극소 갖는 특징을 여기 지금 교과서 그림 123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면 이런 때 극대를 갖고 이런 때 극소를 가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점이 잠깐 정점을 이루면서 접선이 x축하고 평행한 상황들. 그럴 때 극대나 극소를 갖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페르마 정리 124페이지에 보시면 정리 314에서 함수가 주어진 정의된 구간 안에서 그 C라는 점에서 지금처럼 만약에 그 값을 갖고 그다음에 그 C라는 점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값을 갖는 점에서는 도함수 값이 뭔 걸 알 수 있다? 0인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론 좀 그거에 대한 페르마 정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그 정리에 맞춰서 교과서에 있는 예제 3번 그래도 가볍게 한번 확인하고 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극값을 구할 때 먼저 개말대로 미분을 먼저 해보고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0이 되는 점에서 함수값 따져보면 이렇게 되면서 이 점에서 우리가 극나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프 분석으로는 이런 그래프는 쉬워서 이제 쉽게 그 페르마 정리가 적용되는 예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림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요. 125페이지에 지금 125페이지 그림 313이고요. 얘는 310에 해당하는 그 옆 페이지에는 310인데요. 극소 극대 내용에 의하면 얘 분명히 극소를 가져요. 극소를 갖지만 얘는 도함수값, 미분값이 0에서 존재해요. 우리가 이거 학기 초에도 했지만 이거 미분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대나 극소는 꼭 미분값이 존재하고 0일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때 미분값이 극소값이 존재할 때 미분값이 0이라는 얘기지 미분값이 0일 때 극소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즉 페르마 정리에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극소값이 존재해도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우리가 이 x7제곱 같은 경우는 도함수 값이 0이에요. 헤르마 정리에서 나오는 도함수 값은 0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얘는 극값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해서 다 극대나 극소를 갖는 게 아니라 도함수 값이 0이면서 그 좌우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어야 극대 극소였죠. 얘처럼 이쪽도 증가, 이쪽도 증가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이때도 양이고 이때 도함수의 부호도 양, 즉 계속 증가하는 이런 도함수의 부호가 양일 때는 여기 아무리 중간에 0이었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극대나 극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개도함수 판정법에 의하면 꼭 걔가 0일 때 도함수가 극대극소를 갖는 게 아니라 0이 대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어야 되기 때문에 0이라도 안 되는 이런 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어떤 때 극대나 극소를 갖느냐. 일단 특징에 의하면 얘처럼 정점을 가질 때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었고 아까 절대값처럼 비록 정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뾰족한 점,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점을 우리가 앞에서 미분값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고 했던 그 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점이나 특이점이나 양끈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는 특징을 갖겠더라. 누가 봐도 그림에서 이런 내부점이 아니라 정점, 이런 점이나 이런 정점 또는 뾰족한 점, 이러한 특이점, 양끝점 이런 데서나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세 개를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는 이 세 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해서 극대극소 후보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극대극소의 후보점이 임계점 정리를 저렇게 했다면 뭔가 아까 함수가 연속함수이고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보장이 있다고 했으므로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한번 최대 최소값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주어진 구간의 임계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정점이나 있는지. 정점 찾으려면 일단 먼저 뭐 먼저 해야 되냐면 미분부터 해야 되죠. 미분부터 해서 미분값이 0인 점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또 특이점,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우실 거예요. 고등학교. 근데 이제는 뭐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특이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특이점,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들.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를 못 볼 확률이 높은데요. 중간고사는 못 보고 기말고사에 뭔가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특이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문제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점, 요점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양끝점을 찾아서 걔네들이 극대극소 후보가 될 후보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F값만을 계산해서 그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이다. 이렇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사실은 그 목표가 최대값과 최소값만 한다면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짧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129페이지 예제 4번에 보면 우리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조금 전에 임계점들 찾는 방법 어떻게 찾았죠? 먼저 미분을 했죠. 미분값이 0인 점 그랬더니 9점. 근데 특이점 얘는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체가 없어요. 그럼 특이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계점은 요 아까 정점 후보였던 이 두 개와 양 끝점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3. 그래서 임계점 4개에 대한 함수값을 딱 대입했더니 가장 작은 값은 0, 가장 큰 값은 5인데 가장 작은 값, 최소값 0은 2포인트, 0과 2분의 3이라는 2포인트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계점을 먼저 찾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하죠. 이런 미분 계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시험 보면 이렇게 지수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계산이 막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이런 계산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요 미분했을 때 미분값이 0인 점, 분자가 0인 x가 1인 점에서 0이고요. 일명 정점이죠.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분모가 0이 되는 점, x가 0인 점에서 미분값이 존재하지 않죠.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0인 점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1에서는 정점, x가 0에서는 특이점, 그리고 양 끝점, 요 네 개가 극대극소 후보가 되는 네 개의 점들이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한 함수값을 딱 대입해 보니까 언제가 가장 작냐면 마이너스 5일 때가 가장 작고 최고로 클 때는 요점일 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만 결과만 모를 때는 이렇게 임계점을 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함수 결과값만 쉽게 빼는 방법만 먼저 1절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2절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지금 공부할 거예요. 평균값 정리 지금 2절 131페이지인데요. 사실은 교과서에는 롤 정리 먼저 나왔는데 단원이 강조하듯 그 절 내용이 평균값 정리듯이 그 뒤에는 평균값 정리가 더 중요하므로 평균값 정리 먼저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조금 여기에서 순서를 교과서 앞 페이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순서가 지금 131페이지로 가주시고 정리 322에서 평균값 정리 나온 거 여기 써놨는데요. F 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두 개의 조건이 있다면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함수 F에 대한 전제 조건은 보통 그러하듯이 연속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섬세하게 미분 가능까지 요구했어요. 근데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C에서 이 등식이 뭔 의미인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등식에서 좌변 등식은 누가 봐도 시작점 A와 끝나는 B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겠죠. 그 직선의 기울기, 즉 우리는 양 끝점을 함수가 주어진 그 양 끝점에 대한 x 변화량분의 함수값의 변화량, 즉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고요. 우변은 주어진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수없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접선의 기울기와 아까 시작점, 끝점 연결한 그 활선의 기울기와 일치하게 되는 같은 기울기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C가 꼭 A, 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이 양 끝점을 연결한 활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 값을 갖게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X가 A, B 상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죠. 그러면 꼭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일 수 있는 얘가 지금 이 그림은 그 130페이지 앞 페이지인데요. 130페이지 323에 의하면 내가 시작점을 A, B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구간에서 누가 봐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쓰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유지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 X는 AB상에 존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두 개가 존재하죠. 사실은 더 많이, 여러 개,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 떠올리실 수 있어요. 우리 sin x, x 플러스 sin x라든지 혹은 x 마이너스 sin x 그림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에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았던 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평균값 정리는 그림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게 중요하다면서 이거를 먼저 했느냐.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많이 활용된다고 해도 여기에서 같이 활용 버전을 좀 보지 않으면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중에 거기 교과서에 평균값 정리를 적용했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배운 평균값 정리 그림까지 배웠는데 그거하고 다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여기에서 평균값 정리를 공부할 때 자주 응용되는 몇 가지 버전을 미리 같이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자주 응용되는 버전을 제가 몇 개 써놨어요. 그러면 아까 그 등식에 해당하는 그 등식 분모를 옮기면 이런 식인데요. 얘는 두 함수 값의 차를 구할 때 자주 쓰고요. 그거를 조금 더 돌려서 FA를 옮기면 어떤 하나의 함수 값을 분석할 때 또 씁니다. 근데 함수 값을 구체적인 특정한 포인트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어떤 x 변수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렇게 x 변수로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이 C가 아까 그림에는 명확하게 그 시점이 뭔가 있지만 조금 이따 교과서에서 이제 예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C를 매번 그렇게 존재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수치화해서 계산을 잘 뽑아내질 않아요. 그냥 요 사이에 X와 C 사이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까는 이 C가 A와 B 사이였다면 지금 현재 이 C 같은 경우는 X와 A 사이에 존재한다를 이렇게 끝내죠. 그러면 이제 요 어떤 함수에 대한 식을 요렇게 바꿔서 쓴다 해서 이 C가 C 자리에 요 처음에 아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같은 화면에 다 안 들어가서 이렇게 띄었는데 C가 지금 A와 X 사이에 있는 수거든요. 근데 그거를 C 자리에 처음 시작하는 요 내부에 있는 어떤 A와 X 사이에 있는 이 C 랜덤하게 있는 C를 그냥 랜덤하게 C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A 쪽으로 가까이 보내보자 이거죠. 그 랜덤한 C가 불편해서 가장 가까운 시작한 A로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는은 아니지만 내가 이 결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처럼 그림으로 명확하게 수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C 값을 거의 계산을 못할 정도로 복잡한 식들이 많거든요. 그럼 C 계산을 찾고 표현하기 이전에 요 사이에 존재한다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에서 이 C는 사실은 약간의 미지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결정이 안 된 C인데 어떻게 이 fx를 결정하지 해서 보통은 근사식으로 그럼 알고 있는 A 포인트를 집어넣죠. 요 가까이. 단 요 간격이 아주 작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작은 간격이라고 했을 때 C를 A라고 근사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은이 아니라 근사식이다. 그래서 C 자리에 이 약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 미지수에 해당하는 이 x를 a 어떤 값으로 대입해서 논식을 f 함수의 능이 아닌 1차 근사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만큼이 일명 또 다른 데서는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이라고 아주 자주 써요. 그래서 선형 근사식. 근데 사실은 걔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다시 접선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선형 근사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균값 정립 관점에서 변형되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제가 한 1년, 만 1년은 지났네요. 벌써 2년 전에 어떤 인공지능 쪽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최근은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함수 분석이나 그 기계한테 시킬 때는 어떻게 하든 곡선에 가까운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서 복잡한 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간단한 단순한 직선을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개 계산을 걔가 알아서 많이 하든 말든 단순하게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형 분사식에 대해서 제가 나는 제가 공부할 때는 선형 분사식이 너무 이렇게 거칠다. 그래서 이제 얘를 차수를 높여서 어떻게 하면 곡선에 가까운 식으로 좀 더 복잡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데이터하고 상관없이 데이터는 알아서 무제한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알아서 걔가 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근사식을 선형 근사식, 1차 근사식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를 강조해서 지금 넣어보았어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 응용 버전까지 먼저 이론을 하면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 예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예제 3번이요. 이 함수가 요 구간에 정의되었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0에서 4 사이는 누가 봐도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해당하는 좌변의 양끝점 두 점을 지나는 활선의 기울기를 계산했더니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2라는 값을 갖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2가 되는 C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 즉 F의 미분 계산한 그 결과값이 2가 되는 C는 1. 그래서 그림으로 분석하면 4 루트 x에 0에서 4까지 요거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요. 132페이지 예제 4번을 같이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얘는 폐구간 마이너스 8에서 27 사이에 이 x의 3분의 2제곱에 상수 2분의 1배를 시킨 거죠. 우린 이 함수 그래프 이런 모양인 거 다 알죠? 요거에 평균값 정리의 성립 여부를 밝히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알면서 연속인 건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이 0인점에서 우리가 미분 불가능인 것까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 즉 전제 조건인 미분 그 주어진 대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일단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해당하는 그 등식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양쪽 끝점을 연결한 활선의 기울기 값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값을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으로 쓰는 그런 x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미분값이 14분의 1이 되는 C를 계산하니까 약 101.6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점이 이 내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부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 0에서 미분 불가능이라서 평균값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까지 한번 같이 이어서 해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면 요거에는 평균값 정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요 부등식을 평균값 정리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요? f 함수를 코사인 x로 두고요. 구간을 0에서부터 x까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일단 x를 0보다 큰 양수 구간이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0에서부터 x까지 구간에 대한 물론 그 구간에서 코사인 함수는 연속이고 다 미분은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되고요. 거기 이 두 점을 연결한 0과 x 사이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즉 활선의 기울기식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 기울기 값이 접선의 기울기값, 미분값, 즉 A 미분값인 게 마이너스 사인 C하고 같아지게 되는 C가 존재한다였어요. 근데 우리는 C는 지금 현재 요 X가 변하기 때문에 C도 같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가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값 처리를 해서 식을 이런 식을 하나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인 절대값 C는 1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절대값 분자분모를 나눠서 그래서 이 식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부등식을 끌고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이 식도 자주 쓰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저 식도 자주 쓰는데요. 쟤보다 사인 쪽을 좀 더 많이 써서 예전에 바뀌기 전 교과서였나요? 저희 책에도 사인 쪽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자주 쓰는 사인 쪽을 제가 다시 한번 쓰면요. 이거를 자주 쓰는 식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려면 여기에는 sin x를 fx라고 하고 구간을 0에서 x까지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에 0에서부터 x까지에 대한
활선의 기울기죠. 그거 식이 이렇게 정리되고 그게 F함수의 미분계수, 즉 코사인 C하고 같아지는 등식을 만족하는 C가 있다는데 이 X에 따라 또 C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마치 C도 변수 같은 개념이라서 여기에다 식을 끌기 위해서 양변 절대값을 씌우고요. 코사인은 비록 C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값이 1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X의 절대값은 X 절대값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인 그래프는 사인 절대값 그래프는 요 절대값에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절대값 X가 사인 X보다 더 큰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런 거를 그림으로가 아니라 식을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잘 보세요. 0 주변에서는 사실은 거의 사인 X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들에서는 0 주변에서는 사인 X 대신에 뭐를 대신해서 쓰기도 하냐면 X를 대신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0 주변에 뭐 2의 사인 x다 라면 이 사인 x 물론 우리는 그림까지 봤지만 그림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거 계산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럼 이 사인 x 대신에 2x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해도 조금 공감이 안 되실까 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sin 0.001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x가 0.001처럼 아주 0에 가까운 이런 수일 때는 이거의 사인 값을 집어넣고 다시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거의 근사식인 2의 0.001을 집어넣는다. 이런 때 이런 공식들, 즉 평균값에서 이렇게 증명까지 몰라도 요 마지막 요 식이 자주 활용되는 식이라서 그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 이제 탄젠트도 자주 활용되는데요. 탄젠트도 결과만 얘기하면요. 얘도 x0 근방에서는 탄젠트 x가 거의 x하고 유사하다, 근사하다고 해서 쓰는데요. 얘는 정확하게는 저 방식으로 아까 방법은 코사인과 사인 어떤 평균값 정리로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고요. 탄젠트 x의 절대값은 x 절대값보다 거꾸로 크다로 나와요. 사실은 물론 얘 같은 경우 구간을 뭐 막 랜덤한 X 구간이 아니라 조금 주기적인데 중간에 끊어지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봤을 때 이렇게 제한시켰을 때 X가 이 구간 안에 있는 그런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그림 중에서 0에서 2 이런 파이 요거는 지금 X보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돼가지고 0 근방에서 탄젠트 X를 X로 대신 탄젠트만 꼭 불편해서 X로 바꾸는 게 아니라 2의 탄젠트 X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2 탄젠트 X까지 그림 다 봤잖아요. 물론 그림으로는 결과 그림을 찍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001이나 이런 거 대입한다면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근방에서 꼭 사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탄젠트도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얘기가 없어서 탄젠트는 이렇게 X로 하는데 얘도 방법은 똑같아서 그 대신 이제 얘는 이렇게 주기가 중간에 뚝뚝 끊어져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0에서 2분의 파이로 끊어주거나 아니면 2분의 파이에서 불연속이면 좀 더 줄여서 4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1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 같은 거 하거든요. 뭐 꼭 왜 선생님 얘가 2x밖에 없어 그러는데 우리는 탄젠트 x분의 1은 알아요. 지난 앞에서 탄젠트 x분의 1 그림 다 유도해봤죠. 일명 코탄젠트.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1만 했더니 그래프가 잘 안 떠올라요. 근데 거기 식을 뭘로 x가 0 근방에서는 탄젠트 x 대신에 1 플러스 x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 물론 모든 구간에서가 아니라 0 근방에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0 근방에서 이렇게 대신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익스포넨셜이 들어오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근사식, 지금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다 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평균값 정리를 다 하고 아까 평균값 정리 응용 버전으로 제가 1차 근사식으로 이제 바꿔줬어요. 그 평균값 정리가 1차 근사식으로 변화되는 과정. 근데 최근에 그걸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예를 조금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함수를 루트 1 플러스 x 나름 간단해요. 근데 0 근방에서 앞에서 했던 1차 근사식은 하면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거기 미분이 필요했어요. 이 미분한 거에 지금 0 근방에서니까 0일 때의 함수값과 0일 때의 미분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차 근사식은 이렇게 된다가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그 공식, 제가 처음에 우리 교과서 내용 이제 조금 먼저 본문 먼저 하니라고 했었지만 여기에서 했던 이 1차 근사식에서 0 근방이다. 그러면 F0과 F'0을 대입해서 1차 근사식을 찾는 그 마지막 지금 내용을 하는 겁니다. 0일 때 0 근방에서. 그러면 sin x, 그러다 보니까 식으로만 했던 거를 그림으로 보면 루트 1 플러스 x 그래프,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1차 근사식으로 하니까 이런 1차 직선인데 0 근방에서는 나름 대신 쓸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의 루트 x 같은 경우 아직 그림 안 해봤는데요. 이 루트 x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얘를 뭘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 2의 1 플러스 2분의 1x로 대신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0지점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in x를 역시 0 근방에서의 1차 근사식, 그러면 0일 때의 값과 0에서의 미분값이 필요했죠? 그럼 미분값에다 0 대입한 거 0일 때 0. 그래서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LX는 X 자신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sin X를 0 근방에서의 1차 근사식은 X예요. Y는 X. 누가 봐도 0 근방에서는 X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지금 뒤에 이런 부분은 이게 근사식으로 할 수는 없죠. 지금 이런 부분 얘기는 나중 얘기고 현재는 0 근방만 얘기하는 겁니다. 코사인 X에 대한 이번에 왜 0 근방만 하느냐? 코사인 2분의 파이로 한번 돌려봤어요. 2분의 파이에서 1차 근사식. 그러면 그 미분에 대한 2분의 파이 값. 그다음 F함수일 때 2분의 파이 값을 대입하는데 여기 0은 뭐 집어넣으나 만하니까 이 마이너스 1배에다 대입하니까 1차 근사식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선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에서 1차 근사식은 얘다. 누가 봐도 1차 근사식 요거 코사인 대신 받아줄만 하죠. 그래서 얘도 2의 예를 들어서 코사인 x였다. 그러면 얘는 물론 우리 2의 코사인 x 그림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신 쓸 수 있겠다. 이러면 좀 계산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1차 근사식 공부를 해봤고요. 1차 근사식 중에 1 플러스 x의 k제곱, 여기서 k는 조금 더 다양한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의 1차 근사식 하면 일단 미분하고 0 근방이니까 0일 때의 f 함수 값과 미분 함수 값을 대입해서 f0의 값,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의 값을 대입해서 x-a인 0을 대입한 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즉 1 플러스 x의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kx라는 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차일 경우는 의미가 없겠지만 2제곱이다. 그럼 얘는 1차 근사식으로 y는 1 플러스 2x로. 이거는 제가 여기다 그림은 안 실어놨는데요. 그림 여러분이 이 정도는 쉬우니까 한번 확인을 하면 세제곱이다. 그럼 얘는 y는 1 플러스
3x다 이렇게 대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3, 4, 6이 좀 쉬우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x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만 먼저 보면 이와 같이 x 플러스 1분의 x+1분의 1이라는 이 분수함수를 0 근방에서 1차 근사식을 찾으면 1-x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1차 근사식 이런 높은 차수 K 어떤 2, 3, 4로 갈 때뿐만 아니라 물론 뭐 외국 교과서에는 뭐 이거 40차 뭐 이런 것도 얘가 나오는데요. 40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높은 차수 100차가 됐든 30차가 됐든 이렇게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수까지 확인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까 0 근방에서는 탄젠트 x를 x로 대신해서 근사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나왔던 1 플러스 탄젠트 x를 한번 생각해 봐요. 1 플러스 탄젠트 x는 만약에 얘가 0 근방이라면 탄젠트 x 대신 뭐를 대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x로. 그래서 이걸 근사식으로 1 플러스 x로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1 플러스 x에 대한 근사식은 1차식으로 뭐로 대신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근사식으로 1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돌려서 1 플러스 탄젠트 x를 이와 같은 1 마이너스 x라는 근사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근사식을 그냥 어떤 1 플러스 x의 높은 차수 k제곱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에서 배웠던 이거를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와 같이 직선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1차 근사식에서 이런 무리함수 굉장히 불편하죠. 탄젠트가 아니라도 불편해요. 그래서 식을 바꿨을 때 여기 k에 아까처럼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해서 얘도 지금 칸이 좁아서 탄젠트까지 하면 제가 그 다음에 계산식 넣는지 안 넣는지 안 넣었죠. 너무 길어서 그림까지 넣느라고 식을 끄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식 정도는 제가 같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을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얘도 미분을 했고요. 미분해서 0일 때의 값, F0일 때의 값 해서 F0일 때의 값은 누가 봐도 1, F' 계산해서 0 대입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이게 몇 차 근사식이냐면 사실은 2차 근사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 근사식을 대입한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요거를 치환해서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 요 식에 x 자리에 t를 집어넣었다 해서 뭐 지금 t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 식에 요 공식 상태에 요거 t x제곱을 t로 치환하고서 요거에다 마이너스 t죠. 이거를 요 전체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고 이렇게 이 1차 근사식에 집어넣으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있는 식에 너무 여기 안에 있는 식에 있는 얘는 x인데 얘 x제곱이라고 해서 저렇게 치환해서 저렇게까지 쓰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t로 치환해서 쓰셔도 되고요. 얘는 2차 테일러 근사식이라고 해서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배울 내용이라 내가 그 풀이 과정은 여기다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2차 테일러 근사식으로 와도 이쪽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논리가 이렇게 막 억지스럽게 막 집어넣어도 이거 되는 거 맞아 2차 근사식 하지만 이걸 이쪽에 뭐 마이너스 x제곱을 막 t로 치환해서 안 오더라도 근사식에서 2차 근사식을 찾을 때 테일러 근사식으로 와도 이쪽으로 와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꼭 이쪽이 아니라 테일러 근사식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테일러 근사식 배운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아까
1 플러스 탄젠트 x를 너무 돌려 바로 직접적인 분사식도 아니고 너무 돌려서 분사식을 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드렸어요. 여기 빨간색 그림 1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 그림이고요. K 근사식 후보로 잡았던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아까 근사식 1 마이너스 x였었죠? 1 마이너스 x 한 개. 이게 지금 0 근방에서 나름 나머지 구간은 아니지만 0 근방에서 근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0 근방에서 근사식인데 1 플러스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림이 굉장히 아는 듯하지만 좀 독특한 거. 요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 여기 4분의 3파이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4분의 파이나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은 거는 분모의 1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에서 얘가 어디로 가는 데가 되냐면 0으로 가는 포인트. 얘가 0으로 가는 포인트는 우리가 나머지 주기 빼고 기본 이쪽 주기 한 주기 마이너스 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4분의 3파이. 요 범위에서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좌우로 수직점근선을 구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물론 디테일한 계산 해보셔요. 제가 앞에서 이 유형들 앞에서는 이거 뺀 거 탄젠트분의 여러 가지 유형을 했는데 특히 탄젠트 유형은 다른 교과서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요거 플러스 1 버전까지 또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건 그렇고요. 앞에서 배웠던 지금처럼 점근선이라든지 혹은 미분이라든지 이용하면 이렇게 수직점근선 나오는 거 보이시고요. 특히 그 2분의 파이 포인트 여기가 2분의 파이 포인트를 이렇게 구하면 여기가 서로 0으로 오는 어떤 값은 0이 아닌데 그러니까 값은 같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자극한 우극한은 일치해서 극한값은 2분의 8일 때 0이지만 여기 함수값이 없는 제가 그런 것까지 메이크업 할 시간은 좀 없어서 여기 좀 구멍까지 못 뚫어놨는데요. 여기 값은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탄젠트 x는 사실은 여기서는 근사식만 얘기하는데 또 다시 본능적으로 1 플러스 탄젠트 x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0 근방에서는 여기는 1 마이너스 x 지금 저 너무 지저분하게 좀 그려져 있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0 근방에서는 1 플러스 탄젠트 x 대신에 1 마이너스 x를 근사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이쪽 함수는 아까 했던 그 무슨 함수냐면 요거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런 무리함수, 요 함수 나중에 또 적분해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적분 얘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요 함수를 0 근방에서 근사식을 구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냐면 아까 1 플러스 근사식이 1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이었나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거리가 참 멀죠. 얘네들. 네, 0 근방에서는 얘 근사식으로 이거 쓸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고작 이번 학기 끝날 때쯤에 되면 테일러 급수를 배우면서 이게 테일러 급수 2차식이라고 했는데 나는 높은 차수 원하지 않아. 이거 분사식 2차까지 쓰고 싶어. 쓰되 이런 데는 거리가 멀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요 0 근방에서 그럼 어느 범위까지를 쓸 것이냐. 어느 범위가 적절할 것이냐까지 배우는데요. 지금 거기까지는 좀 무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온다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129페이지 2절 맨 앞에 있습니다. 롤 정리가 사실 시작에 있는데요. 뒤로 뺐어요. 그러면 얘 롤 정리는 뭐냐면요.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까지는 평균값 정리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 조건이 있냐면 A일 때와 B일 때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다면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평균값 정리의 양 끝점이 같다면 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존재한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 기본식이 양 끝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 즉 도함수 값에 대한 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C가 A, B 상에 존재한다 했는데 지금 그 평균값 조건 중에 이 분자에 해당하는 얘가 같다는 건 FB-FA 입장에 해당하는 분자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즉 미분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런 C가 AB상에 존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C가 그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단 이렇게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이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접선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안에 존재한다는 게 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여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 끝점 0과 2일 때, 물론 연속인 건 당연히 미분 가능도 보이실 거고요. 두 점일 때가 지금 0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미분값이 0인 점 찾아야 되죠? 그럼 미분값이 0인 점 찾으니까 그 점은 그 안에 내부 안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예제 2번은요. 이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 근 하나만 갖는 거를 확인하여라. 그러면 근 갖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2장에서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근 구하는 방법 했었는데 연속이대 특히 양 시작하는 끝점의 그 부호값이 서로 반대면 그 중간값 0을 함수값으로 받는 C가 0과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가 되는 거였죠. 그럼 이 함수를 fx로 했을 때 지금 서로 양끝점 부호가 다르니까 중간값인 0을 함수값으로 받는 게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근 하나는 존재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 하나인 걸 확인하려면 실근이 하나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다른 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A와 B는 서로 다르다고 하면 다른데 얘가 근이니까 A와 B가 둘 다 똑같이 근이니까 0이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롤 정리에 의해서 함수값이 미분값이 0이 되는 C가 A, B 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미분값 자체는 이런 상태라서 절대 0인 값을 가질 수가 없이 얘는 항상 2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롤 정리에 어긋나서 얘가 같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같은 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값밖에 갖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 정리를 보면 여러분이 아니 근을 저렇게까지 구해야 돼? 막 하면서 조금 그럴 수가 있어서 수학적인 정리로 근 구하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제가 응용 버전으로 가벼운 이분법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구간을 계속 중간값 정리를 반복적으로 썼죠. 반씩 구간을 분할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를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선형근사식을 했어요. 선형근사식에서 우리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을 이용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뉴턴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근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곡선이 있을 때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초기 근을 이거 예를 들어 지난번에처럼 탄젠트 x와 x의 근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혹은 쟤를 바꿔서 탄젠트 x 마이너스 x는 0 이런 근을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후보근을 하나 첫 번째 x제로로 잡으면 걔를 지금처럼 1차 근사식, 선형 근사식을 구워서 실질 리얼 곡선 대신에 개의 근사 1차 근사식을 잡아서 그 근사식의 x절편 얘를 구했더니 얘는 아직 근이 아니에요. 이 근이.
왜냐하면 x1을 대입했을 때 0이면 근으로 끝나지만 걔가 아직 근이 안 나타나면 다시 얘는 나는 얘를 근으로 생각했지만 아직 근이 안 됐으니까 다시 그 점에서 또다시 곡선 대신 1차 근사식을 접근하는 거예요. 리얼 곡선, 아주 복잡한 곡선 대신 1차 근사식으로. 그랬을 때 그거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그 직선의 값이 0이 되는, 즉 그 직선 근사식의 값이 0이 되는 x절편, 얘가 0이면 되는데 얘가 x2가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면 아직은 근이 아니니까 그 점에서 다시 그 곡선의 x2y, x2fx2라는 그 점에서의 또 근사식, 1차 근사식을 구해서 x절편,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세 번째든 네 번째든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함수값이 0이 나왔다. 그럼 걔가 근이 되는 이런 방법이 그 유명한 뉴턴 방법이에요. 뉴턴 방법 아직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굉장히 그 강력한 방법 중에, 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도 나름 단점은 있어요. 이렇게 그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0이 된다. 그러면은 가기가 힘들거나 얘처럼 이렇게 무한루프로 이렇게 갔는데 다시 그 점이 무한루프처럼 계속 x0에서 접선을 구하면 접선의 x절편 x1이에요. x1에서 다시 또 접선을 구하면 다시 얘로 가요. x0로. x0에서 다시 또 물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x2로 온 거죠. x2에서 다시 접선을 구하면 또 x절편이 얘가 x3으로, 여기에서 네버엔딩 빠져나오지 않은 무한 루프로 간다든지, 아니면 얘처럼 이미 얘는 찾았는데 그 다음 건 얘를 찾으려고 그 옆에 있는데 얘가 거꾸로 이쪽으로 뻗어나가서 이쪽으로 찾은 근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X0에서 찾았는데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뻗어나가는 그 하는 군하고 거리가 먼 포인트로 잡으면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인데, 거의 특수한 포인트, 이렇게 함수가 0이거나 이렇게 진동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근 주변에서 잘 잡으면 수렴한다. 거의 수렴 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방식이에요. 근을 구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뉴턴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선형 분사식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조금 선형 분사식을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선형 근사식은 사실 평균값 정리해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마치 변수처럼 잡은 그 C를 여기 편한 A, 그냥 근사식 A로 잡았는 거를 A로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하다고 찾지 않고 A로 대충 잡는 게 아니라 요 결정되지 않은 C에서의 이 미분값을 그 변화, 즉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이 평균값. 즉 여기에 어떤 변화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다 평균값을 적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F'에 대한 어떤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F'에다가 F'A, 그럼 또 그거에 대한 미분이니까 F2개 함수의 프라임. 그럼 여기서 그 C2는 다시 A와 X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F'을 다시, 자, F'X를 식을 정리해주면 이거고요. 여기에다가 C1을 대입해서 평균값 정리 프라임. 즉 나는 이거 그냥 F'보다 1차보다 좀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다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A로 설정하기 A로 막 잡기 전에 그 내부에 어떤 평균값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FC1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X자리, 아까 평균값 정리에 뭐 구체적인 X가 아니라 B 이렇게 대입하듯이 여기는 C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요 FC1 자리를 요거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가요? 지금 FC1을 다시 F'에다 평균값 정리 써서 뭔가 한번 적용한 얘를 아까 요 자리에 다시 대입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다듬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 위에 있는 식을 다듬어서 정리하면. 근데 중요한 건 C2가 나온다는 거죠. C1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C1을 X와 A 사이에 X와 A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수지만 근사치로 평균값으로 집어넣어 준 거죠. 아까처럼 시작점 A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X와 A에 대한 어떤 평균값으로 대신 해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식이 얘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면 2차 근사식이라는 식이 요거에 의해서 2차식으로 해서 근사식이 1차였던 게 2차 상태의 근사식으로 바뀌어요. 핫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이 시작점 막 잡았던 점을 조금 C1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요 미분값에 대해서 이 미분에 대한 요거에 대한 다시 평균을 쟤에 대한 그 내부점에서의 평균값을 적용하겠다는 어떤 개념으로 거기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집어넣어서 다듬어서 이런 2차식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2차 근사식이라고 하고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한 번 평균값 정리한 거에 또 다시 적용한 얘를 또 쓰고 또 쓰고 n번 반복한 게 n차 근사식이고요. 걔를 나중에 무한번 반복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테일러 급수예요. 우리 학기 끝날 때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테일러 급수가 바로 이 평균값 정리를 한 번 쓴 거를 거기에 다시 조금 더 그냥 다시 한 번 더 쓰고 좀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걸 무한번 하면 원래 식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유명한 테일러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 버전에서 미리 한번 테일러 급수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직은 메인 내용은 테일러 급수가 아니라 선형 근사식 정도로 아시고 나중에 테일러 급수는 또 학기 끝날 때 구장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고요. 교과서 마무리하면 얘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13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 프라임 값이 0이면 F는 상수함수다. 사실은 뭐 여러분이 이거 평균값 정리 쓰지 않고도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교과서 밑에 풀이 가볍게 보시면 이 공식을 평균값 정리로 확인을 해줬고요. 미분값이 0이면 F가 상수함수다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따름 정리, 요거는 또 두 함수의 미분값이 같으면 원래 함수는 상수값만큼 차이가 난다. 요거까지 따름 정리까지 붙어 있는데요. 요 정도 되면 귀찮아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예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거 미분, 각각 미분하면 서로 다른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미분하면 같은 식이 나와요. 다른 함수인데 미분이 같다. 이렇게 서로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미분이 같을 수 있어서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는 식 정리하면 이만큼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질문해요. 이거 식이 다른데 미분이 다르네요. 전혀 다른 식 같지만 상수가 여러분한테 되게 착하게 보여지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게 표현돼도 식을 다듬으면 상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절 하겠습니다. 수업 끝까지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